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는 저 말은 윤석열 세계관 사고 방식에서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네. 게다가 곽종근 사령관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윤석열이 마지막에 반박도 못해요. 아 이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연산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거 대통령께서 할 수 있는 네. 얘기겠습니까? 다른 걸 다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가지 이게 포인트예요. 네.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의 말을 안 들어줬다. 군이라는 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요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원은 왜 들어간 겁니까 국회에? 말이 안 맞아요. 그래 보석을 좋아하더니 보석을 또 신청하네. 보석을 좋아해서 나경원 전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뭐 젠비디아 되겠냐고 하면서 뭐 멍청한 짓이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그랬다니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잘 수준이 모르는 것 떨어진다. 한없이가 배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4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대통령이 조금 전에 내년 예산 관련된 국회 시정연설 했죠. 그 관련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정리를 잘 해드려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참 저희가 방송했던 런던 베이글 뮤지엄 관련해서는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유족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건은 뭐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도 방송에 쭉 나왔던 것처럼 근로 계약이라든지 뭐 근무 환경, 뭐 조직 문화 이런 것 등은 문제가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아 보이고요. 그래서 또 산재 건수도 굉장히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요 문제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관련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에서도 우리 변호사님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요? 예, 고맙습니다. 인기가 세 분 중에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총 안 맞아서 다행이라는 댓글이 있는데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총알바지 김종혁입니다. 총알바지 뭐 김종혁. 이래저래 뭐 여기서나 저기서나 양쪽에서 욕 먹고 다니니까. 네. 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뉴스 정리는 우리 신혜원 기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뭐 그 시정연설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 네, 어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법정에서 어떻게 이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다가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지금 직접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하는 그런 네.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윤석열이 그날 욱해가지고 벌인 게 아니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다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고, 뭐 그 지난해 3월 안가회도, 뭐 5월달에 발언도 있었고, 국군의 날 만찬에서도 이 곽종근 전 사령관 비롯한 이제 군 관계자들 모아놓고 여러 발언들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폭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날을 저녁을 그냥 넘어가기 뭐해서 초대를 좀 많이 했더니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을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네. 네. 여러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마 몇 명 정치인들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기억을 분명히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저 발언하면서 약간 울컥해가지고 네. 약간 말을 못 잇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야 그날 내가 셰프도 없어서 급하게 막 계란말이도 직접 해주고 소맥도 말아주고 했는데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라고 하니까 좀 진짜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명을 언급해가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칭도 전 대통령이라고 뒤에는 정정하지만 예. 굉장히 격양된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도 뭐 여러 진술들이 있었었고 증언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라도 쏴서 살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군인들 앞에서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냥 총으로라도 쏘고 싶다 이 얘기랑 대통령이 그 얘기하는 거는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언 요거는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와 그래도 이제 같은 당에 계신 우리 김종혁 최고께서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10월 1일 날 국군의 행사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네. 저는 이제 당 최고위원이었어요. 예.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우리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회에서 개원식을 여는데 대통령이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야당이 뭐 가봤자 나한테 야유밖에 안 하는데 내가 왜 가냐 뭐 이러면서 안 오셔서 그때 저도 방송에 나가서 아니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은 야당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인사하려고 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 기억납니다. 라고, 저도. 비판을 네.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예. 그때 당시에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계속 그 대통령한테 의정 갈등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네. 정작 더 화를 나게 한 건 그 다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갈 때 이거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특별감찰관 임명하셔야 된다. 그 감찰관 임명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하냐. 그래서 감찰관이 임명돼야지 김건희 여사도 더 이상 이렇게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거잖아요. 이 진술이 진짜냐? 네. 근데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다른 증인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들이 있어서 이 사람이 진술을 하면 분명히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둘 다 만약에 부인하면 모르겠는데 야 너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네가 거짓말한 것이 되면 너의 진술이 전부 다 무너진다라면 수인의 딜레마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야 뭐 혹시 제가 또 진실을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돼? 뭐 이러니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진실일 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지금 뭐 비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석에서 나온 얘기니까 저는 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짜놓고서 계산을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무슨 저 군인 출신의 곽종근 사령관이 그렇게 무슨 뭐 언론인도 아니고 네, 그 정치하는 사람도 즉흥적으로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예.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한테 뭐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이득될 게 없잖아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네. 근데 뭐저 체포조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결국 여인영도 사실은 있었다라고 다 진술을 했잖아요. 네, 네, 네. 헌법재판소에서 다 그게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진술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네. 보이고 내용의 부당함이라든가 내용의 부적절성은 더 이상 얘기할 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네. 데려오면 내가 총이라도 쏘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오랜 그 관계를 맺어왔던 그리고 여당의 대표인 예.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그리고 그 우리 쪽에서 요구했던 게 잘못된 게 아니었잖아요. 잘 되시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런 충원에 대해서 뭐 총을 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건 연산군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게 네. 어떻게 대통령제에서 할 수 있는 네. 얘기겠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동안의 여러 모습들을 그냥 보면 물론 이게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랬을 것 극단적인 말씀을 워낙 많이 했고 그런 게 비상대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이 술 취해서 대통령이 새벽에 전화해서 비상대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막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개연성이 꽤 있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나 또 그분과 같이 정치를 했던 분들 정말 너무나도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인데 네. 뭐 저도 정말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만약에 그 친이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은 반대 목소리 냈던 사람들 다 그 영연백을 쓰려고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한 일을 꾸몄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 초에도 경호처에게도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는 저 말은 윤석열 세계관 사고 방식에서는 충분히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고 네. 게다가 곽종근 사령관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법정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윤석열이 마지막에 반박도 못해요. 만약 자기가 안 한 말 했으면은 네. 펄쩍 뛸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듣고 수긍을 하는 걸 봐도 이제는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그런 받아들이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전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의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곽종근 대 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12월 3일의 윤석열과 11월 3일의 윤석열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이 지시해놓고 본인의 명을 이행해서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된 저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다 곽종근 사령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과 올해 11월 3일에 윤석열이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 윤석열의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도 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고 또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 네.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평생을 그럼 살아왔단 말인가. 너무나도 참 뭐 실망을 넘어서서 좀 참담함을 네, 네. 느끼게 만드는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 그 대목을 좀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답변을 문제 삼으면서 그러니까 증인을 흔드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소추인실에서 질문을 하면 또 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그 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뭐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뭐 뒤로 빼내라 이거는 증인 잘 제가 봐요. 수긍할 여기서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네. 그 당시의 상황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된 게 있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뭐 참담하고 비통하다. 아까 참담하다는 얘기를 이제 주셨는데 그 비슷한 아마 이 한동훈 대표는 훨씬 더 이제 본인이 느끼는 참담함이나 비통함이 더 크겠죠. 본인이 피부로 더 느낄 것 같긴 하고요. 자,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이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었어요. 실제 저는 윤석열 씨가 그동안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온 거는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사실 나온 거다. 그리고 압박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러면서 변호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그 얘기 나오고 나니까 바로 4시 정도인가요? 변호인단들이 이제 성명인가를 내면서 네. 그동안에는 말도 안 하고 있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 이 사람 말은 진실이 아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말을 하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곽종근 사령관은 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이제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비롯한 부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윤석열의 행동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는 내가 진실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실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탄핵하게 뻔하니까 네.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결국 다른 여러 가지 것들하고 같이 합쳐보면 다 맞는 말이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증의 그런 벌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네,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뭐 그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도 막 그 윤석열 씨가 그날 재판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노려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김성훈 차장이 말을
좀 얼버무리고 옛날에 얘기했던 취지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래도 네. 박정훈 사령 그걸 버텨냈다는 건데 네.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미워했다. 거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을 왜 그렇게까지 미워했는가지 이게 포인트예요. 네.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서로 친하게 잘 지내고 모든 일을 다 같이 하다가 자, 그러면 한동훈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게 된 계기는 뭐냐? 생각해보면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김건희의 말을 안 들어줬다. 그리고 김건희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 단속 좀 해라 네.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 대선에 그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부터 이 캠프 차렸을 때부터 김건희 얘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한 사람이 그 다음날 하루씩 사라졌대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무도 김건희에 대한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한동훈 그동안에 그래도 많이 참았겠죠. 한동훈 대표는. 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들어주니까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미워하게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실제 자기에게 고언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으로 해서 3년을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했을까?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이런 발언이 나온 상황에서 근데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은 또 현실 인식이 매우 좀 부적절한 이런 또 옹호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죠. 네. 방송에서 한 논평이니까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친구들끼리 있다가도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총 얘기는 안 해도 너 진짜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고려하면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네, 어제 이제 저녁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아우 죽여 말어 뭐 이렇게 한 이야기랑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매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을 뭐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만한 굉장히 높은 지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다는 게 이렇게 쉴드가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지위도 지위지만 네. 결국 윤석열은 군을 동원을 했거든요. 군을 실제로 동원했고 실탄도 갖고 갔고 그게 이제 하급 군인들이 명령을 사실상 어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내란을 막은 이런 상황이고 아니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대통령이 총으로 쏴 죽이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친히 쿠데타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아까도 곽정근 사령관이 말장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진짜 말장난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의원을 끊어내라 요원 인원 이게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데 과거에 바이든 날리면 이거 지금 시즌 2로 또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이라는 게 국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그 자체가 불법 계엄이에요. 군은 네. 그 정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엄 때도. 근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제가 만보를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그 요원은 들어가 있으니까 끊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요원은 왜 들어간 겁니까 국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변호인단 윤석열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긴 말로 상대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말장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예. 궤변입니다. 제가. 네. 자, 하여튼 윤석열 재판에서 나온 네. 이런 여러 이야기들 또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네, 그런 와중에 이 총 쏴 죽이겠다 발언의 만하게 근원이 된 김건희 씨가 보석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보석을 어떤 이유로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지럼증, 불안 증세, 기억 장애 증세가 악화돼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불안은 본인 때문에 불안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잘못해갖고 지금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불안하겠지. 그리고 기억은 기억하고 싶지 않겠죠. 나도 기억 만난 일 많은데 뭐 이런 걸로 보석을 신청하고 그래. 옛날에 국정농단을 열심히 한 3년 할 때는 네. 어지럼증 불안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책임을 물으려니까 또 어지럼증 불안을 이야기하는 게 참 이 너무나도 사람은 꼴사납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석을 좋아하더니 보석을 또 신청하네. 보석을 인해서 보석을 주얼리 보석을 좋아하더니 명품 보석을 좋아하더니 또 보석까지 네. 신청하는. 네. 근데 근데 보석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이런 예로 받아들여진 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이 할 게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요? 네. 무슨 얘기냐면 아니라고 이제 막 그 뭔가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반박을 해주거나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말을 해주거나 이래야지 이제 방어가 되고 변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 씨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나 특검 측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법리적으로 그게 안 맞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관계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건진마저도 그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게다가 김건희 씨가 기억을 막 정확하게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다 따박따박 말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제가요? 어떻게 잘하지? 그랬다고 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받아줘라니까 제가요? 네. 내가 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 변호인들이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방어를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게 안 맞다는 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변호인 단들은 이 윤석열 씨 변호도 하면서 김건희 씨 변호도 해요. 예. 그러면 둘 중에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거나 한쪽으로 몰아줘야 돼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 씨 쪽으로 몰아주는 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차피 그냥 갔다고 치면 그럼 김건희 씨를 실드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변호인 입장에서. 혐의는 다 윤석열에게 몰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주려면 김건희가 절대 그러지 않았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상황이나 이 증거를 대줘야 되는데 너무 없어. 없어요. 그게 예. 없는 데다가 김건희가 너무 자꾸 왔다리 갔다리 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변호사들도 사실은 실드를 더 이상 못 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이 좀 너무 힘들어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막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도 천하람 의원이 변호사잖아요. 이런 의뢰인이 제일 진상이다. 너무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또 네. 하나는 사실은 그 자리에 지금 변호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자기 장사로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법률적 투쟁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변론을 할 때도 의뢰인이 뭐 거짓말을 한다고 쳐도 일관되게 거짓말을 그 해줘야 논리를 돼요. 유지해서 해주면은 뭐 어떻게든 넘어갈 수라도 있는데 거짓말을 여러 차례 바꿔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건 반박 불가죠. 왜냐하면 서면에 다 나와 있고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자기 말이 자기를 탄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론은 사실은 뭐 거의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거는 아니에요? 원래 저는 궁금한 게 네. 전 비법조인이니까. 근데 보석을 신청해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는 건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왜 신청하죠?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뭐 무슨 또 얘기냐? 본인이 네. 또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사람 웃기네. 뭐 그건 아직도 우리 정신 못 생각이고. 차리네. 사람은 그렇게 그건 생각 우리 안 하죠. 생각이고 자기 지지자들은 불쌍한 이 사람을 좀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기사도 한 줄로 환기도 생기고 그리고 아니면 그만큼 이제 공격할 수도 건강이 있고. 좀 안 좋다는 걸 계속 어필하는 어필도 하나의 되고. 방법일 수 어필도 있겠죠. 아니 그리고 썩은 네.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아는 보고 싶은 거겠죠. 사람 심리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공격할 수 있죠 법원을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아, 내가 이렇게 네. 건강 안 좋아서 보석 신청까지 네. 했는데 안 네. 받아들여준다. 네. 근데 얻는 거는 1이라 그러면 잃는 게 9개죠. 사실은 이렇게 되면. 잃는 게 훨씬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특검 지금 점점 네.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내란 관련한 현역 의원 최초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인데 특검에서 일단 적용한 혐의는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라는 혐의예요.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 장소 수차례 당사에서 국회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표현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계엄 한 나흘 전에 만찬도 했었고 계엄 당일에도 통화를 했고 한덕수 총리와도 통화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시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시를 받았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거예요. 네. 그 당직자들 아마 그때 핸드폰 압수수색하고 증거들을 많이 가져갔잖아요. 예, 예. 거기서 좀 나온 게 많다는 얘기가 아. 있고요. 이 만찬이 그냥 만찬이 아니었다. 네. 만찬이 중요했다. 이 네. 얘기가 사실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이 매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아니, 영장이 뭐 발부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저는 사실 그때 현장에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현장에 있어서 뭐 그 반응하는 것도 여러 개 봤는데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건 그 며칠 뒤에 알았지만 뭐 홍철호 수석이라든가 한덕수 총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 사실 몰랐어요. 그 최근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한꺼번에 좀 다 얘기를 했으면 철안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리고 이 제가 보기에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비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안에 있었지 않냐, 국회 예. 안에. 근데 왜 투표에 참석 안 했냐, 표결에. 그리고 본인이 말한 대로 국회가 봉쇄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아무리 비상계엄이라도 국회를 봉쇄할 수 없다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건데 네. 그렇게 봉쇄된 상태에서 군이 투입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 투표가 진행되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빨리 와달라, 와서 빨리 투표해달라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 그 안에 있었던 8명은 왜 도대체 투표를 안 했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오는데 경찰이 막아서나 못 들어갔으니까 못했어. 뭐 핑계거리라도 있고. 뭐 그렇죠. 담 넘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했지만 예. 뭐 안 됐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회 안에 있었던 분들은 네. 한 층만 올라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냥 일반 기업 같으면은 그 직무유기 같은 게 되겠죠. 예를 들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되겠지만 국회의원의 표결이 그게 해당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결 안 한 것까지야 뭐 법적으로 처벌 못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을 지금 이 방해하는. 국회의사 당안으로 못 오게 했다 혹은 뭐 자꾸 위치를 바꿨다. 왜냐면 원내대표의 어떤 그때 당시에 힘으로써 그거는 이제 법적 처벌이 그거는 이제 법적인 논란이 되겠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나는 의도한 게 아니다. 뭐 근데 이렇게. 이제 법적 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마 추경호의 고의를 입증을 해야 네네네. 되는데 네. 그 고의는 사실 사전 모의, 그러니까 네. 그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통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서로 논의가 있었다고 네. 보기 때문에 아마 주요 임무 수행자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네. 사실 구속될지 말지 여부의 그 그렇죠. 핵심 쟁점인 네, 그리고 거죠. 핵심으로 예. 이제 처벌받을 때도 이제 그 예.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될 거고, 저는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으셨다고 보는 게 국회 안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 그날 표결에 안 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 법률적 책임 떠나서도 그 사람들은 계엄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해제할 권한 있는 사람이 해제를 안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어서 못 온 사람이야 핑계라도 되지만 네. 아니 국회 안에 있는데 해제 의결에 참여도 안 하고 안 했다는 얘기는 계엄에 동의했다는 얘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뭐 이 평가는 뭐 네. 역사에 다 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만찬했잖아요, 며칠 전에. 예. 그래서 지금 자기가 제일 믿는 사람은 안철수 의원입니다. 아. 그 만찬 자리에 안철수 의원이 있었다는 거고, 아. 안철수 의원하고 윤석열 씨 간의 사이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의원이 있는 밥 먹는 그런 자리에서 아. 그런 얘기가 있을 리가 없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방어 논리로 사실은 작용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되게 웃기죠.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안철수는 뭐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그 친한계를 제외하고는 자주 용산에 갔어요. 밥 먹고 막 네, 그랬죠. 그래서 뭐 특히 친윤이라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끄자는 거예요. 솔직히 안철수 의원을 요즘 들어보다 보면 제일 속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 뭐 공정 제일 많이 속은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속잖아요. 계속 속잖아요. 차라리 친 한 개라도 하면은 자기가 그냥 하나라도 이제 가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속는데 왜 그런 일을 계속 하는지 일단 첫 번째 모르겠고, 또 두 번째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당 대표였지만 이제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의원들을 통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놀래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매우 놀래가지고 빨리 국회를 모여달라고 당 대표가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의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듣기로는 콧방귀 낀 사람도 많고 우리는 한동훈 얘기 안 듣는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솔직히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을 잘 안 들어주는, 친한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그런 분위기 그 아니었나요? 단톡방에도 직접 못 들어가 못 있었잖아요, 들어가니까. 그죠? 원 네.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제 용산에서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당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그래야 된다. 맞아. 움직여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 대표를 의도적으로 계속 한동훈을 힘을 밀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른바 친윤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나가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대를 해서 이 전국에 대해서 좀 우리가 건의를 하겠다는 것들은 전혀 만나주지도 않고, 나중에 뭐 계속 여론이 비등하니까 한번 불러다가 정진석 실장하고 같이 앉혀놓고 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훈계하는 앉혀놓고. 듯한 그 사진 네. 그 공개됐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도 아마 그 당 대표는 이건 막아야 된다, 말이 안 된다라고 바로 메시지를 내고 국회로 그렇죠. 갔지만 뭐당 중진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정확치는 않고 그냥 이거는 제 판단이니까 네. 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추 전 원내대표는 나는 계엄 사전에 몰랐고 뭐 윤석열 지시도 받은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국회가 경찰에 의해 무력화된 상황도 아니었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특검이 이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보면 당시에 이제 추경호가 한동훈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본회의장 나와서 자기가 있는 이제 원내대표실 2층으로 내려오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바깥으로 빼내서 표결 참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 이렇게 지금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체포한 저 국회 통과해야 되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제적 과반의 출석 과반이어서 네. 뭐 통과는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구속될까요? 지금 특검에서는 사실은 구속될 거라고 보더라고요. 예. 예, 왜냐하면은 그 이미 너무나 그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 원내대표는 이걸 부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참고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아직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진술한 그것과 내놓은 증거들이 있고 지난번에 압색하면서 받아놓은 것들이 많고 이게 워낙 확실하게 지난번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23시간 동안 이제 조사해가지고 네. 했던 거는 다지기, 굳히기 이제 이런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혼자만 지금 그 방해 혐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더 추가로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쪽에 있는 이 내란에 공모한 사람들, 공범들을 분리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범죄 혐의도 너무 중대하니까 영장이 나오는 게 상식인데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요. 한덕수 영장 기각 났죠. 그러니까. 그리고 박성재 기각 났고 최근에는 이종섭을 비롯한 그 최혜병 최혜병, 특검의 네. 그 수사 외압 쪽의 다 기각 5명이 났어. 다 기각이 됐거든요. 임성근 예. 빼고 싹. 예, 근데 그때도 뭐 기각된 것들을 보면은 뭐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박성재 장관이나 뭐 그 최혜병 관련된 것도 납득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금 영장을 막고 있는 사실상 수사 방해를 지금 법원이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 나면 이것도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불길이 더 높아질 건데 전 사법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함이 여전히 이게 좀 남아 있다. 그 불안함은 우리 다 갖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추경호하고 박성재가 사실은 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 길목에 있어요. 병목에 딱 그렇죠. 딱 예. 고입 딱 키맨들인 거죠. 키맨들인데 네. 이 사람들이 잡히면 이제 큰일 난다는 얘기가 있고 네. 이 사람들을 구속시키게 되면 그 구속의 원리 법리 이게 나중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까지 넘어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 뭐 이거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썰이라고 치고. 제가 네. 이제 그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예, 판단으로 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 내란 이 발표가 있던 날에 대법원이 갑자기 막 너무 유례 없이 빨리 막 움직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심야 아, 회의 그랬었죠. 소집해. 네. 그때 당시에 합법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 합헌을 전제로 이 비상계엄이 합헌임을 전제로 예. 우리는 재판 관련된 모든 관할을 넘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회의를 했었다라는 게 조선일보랑 채널A에 바로 나온 기사였거든요. 전대협 네. 행정처장이 그때 국감 초창기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합헌일 경우를 대비한 그렇죠? 뭔가도 예, 예.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거 해지되고 나자마자 이제 갑자기 대법원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우리는 이게 안 될 거를 대비해가지고 뭐 했다는 식으로 또 말이 약간 바뀌었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합헌을 전제로 그 짧은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아. 회의를 할 수가 있니? 니네 되게 이상하다. 그럼 니네들은 이거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합헌이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면 어쨌든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 서로 간에 좀 판단하기에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그러면은 실제 박성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 위법성 인식이 없네 있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말도 안 됐었잖아요. 마찬가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위법성 인식이 없네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길목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판단한 그 행동의 근거가 위법성 인식에 대한 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조의대까지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있다. 그 얘기예요. 예, 아니, 예. 대부분에 대한 건 너무 과도한 추정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회의가 열렸다는 걸로 그 회의에 대해서 그런 미리 알고서 회의를 했는지 너무 과한 그러니까 추정인 이제 것 이렇게 근데 판단하시는 워낙 지금 분들이 과한 있어서, 일들이 많잖아요. 예, 최악의 네. 같아요. 정말. 과한 게 하도 많이 여기 막 얹히는 것 같죠? 얹힌 예, 기분이야. 예. 아, 이게 그래서 하여튼 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서 막히니까 그 위를 못 넘어가요. 아무것도. 근데 이게 이제 뚫리면 다 뚫릴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막히면 위험하다. 다 잘 안 될 수도 있고.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꼭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네. 이 길목이 매우 중요하다고는 뭐 본다는 그건 뭐 거죠. 맞는 말이죠. 네. 아무튼 박성재 장관은 진짜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어쨌든 그 구치소에 수용 인원 공간도 마련하려고 했고 지금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문서 삭제시키고 증거 인멸한 정황도 아니 드러났는데. 게다가 PC 그 자기 직무정지 되는 동안에 PC 세대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건 보면은
예. 그리고 그 포고령 관련 그 문건,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그 수용공간 발언한 문건도 애초에 목적이 굉장히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박 장관한테 보고한 다음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문구가 그 문서 제목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고 박성재 장관 왜 영장 재청구 아직 안 하는지 좀 모르겠다. 그거 하고 싶은데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 하고 싶은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지난번에도 원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완전히 본인들 보기에는 조금 황당한 이유로 사실은 기각이 돼버리고 나니까 네.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이번에 한 번 더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더 철저히 좀 준비를. 계속해서 막히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거를 그냥 영장 청구 안 하고 넘어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에서도 네.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 이종섭 등등 해가지고 다 그냥 제끼고 한 명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되게 충격을 받았었다는 거거든요. 최혜병 물론 이제 우리는 조금 약간 전략 미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박성재는 청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을 고려한다는 아니, 거죠. 근데 문제는 특검이 재청구하겠다고도 이미 밝혔는데 안 하는 안 하고 거는 너무 큰 있으니까. 문제고, 그건 안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서. 그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재청구하면은 그 판사가 하진 않거든요. 다른 판사가 하니까 저는 당연히 특검이 이거는 빠르게 좀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앞으로 저 사건 관련해서 혹은 뭐 사건 그 시점쯤에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 혹은 뭐 PC 같은 거 이렇게 폐기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증거인멸을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자체가 구속 사유예요. 그게 사실 네, 그 자체가 증거인멸의 증거인멸이잖아요. 우려가 제일 있는 거죠. 중요한 게 핸드폰, 네. 그다음에 뭐 PC 같은 뭐 문서라면 PC 혹은 뭐 통신 기록이라면 다 핸드폰 뭐 이럴 테니까. 옛날에 송영길 대표 예. 그 한 번 사건 있었을 때도 그때 핸드폰을 아마 그 순간 그 타임에 아마 바꿨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핸드폰 바꾼 거가 증거 인멸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난리가 증거인멸인데 났었어요. 사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철저히 더 준비해서 아마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 소식도 있군요. 네, 수용번호 2961번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한 혐의인데 어제 이제 재판 나와서 피고인 직업 뭡니까? 국회의원입니다. 하고 나서는 묵묵부답, 침묵을 계속해서 지켰고요. 변호인단만 계속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특히 내가 통일교 윤영호 만난 거 맞는데 나 1억 원 안 받았다니까? 증거 있어? 따져보자. 변호인들 굉장히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의 고속도로 출입 기록도 주고 그 우리가 밥 먹었다고 하는 그 중식당 뭐 그 동선 좀 확인하게 현장 검증도 하자.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본인은 나 그 돈 받았다라는 핵심 증거 너네 없지. 약간 이런 거를 좀 집중해서 재판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돈을 받았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 니네 있냐? 어쨌든 저 윤영호나 그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사진 이런 것들이야 나한테 돈 줬다는 게 매우 유력해 보이지만 직접 내가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 않냐? 이런 근데 스탠스군요. 원래도 법적으로 이제 뇌물죄 처벌을 할 때 사실 네. 증거를 다 확보해서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전달자 내지는 그 줬다라는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서 증거로 처벌을 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인한다 해서 죄가 없는 게 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본인 말대로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윤영호 본부장 조사받고 나왔을 때 왜 다급하게 의원님이 왜 보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본인이 떳떳하면은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비춰봤을 때는 전 재판 과정에서 전 충분히 전 유죄를 입증해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것이다. 또 저는 그렇게 오히려 봅니다. 권성동 의원의 변호인들은 할 게 있어요. 이렇게 현장 검증도 해보자, 뭐도 해보자. 이렇게 변호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1억으로 막자 그러면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 요거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네,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더 이상. 네. 아, 참 우리 당 힘들어요. 아, 아니 지금 계엄 지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예. 계속 이걸로 이게 뒷다리를 잡혀서 하고 있고 또 윤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친윤의 핵심이었던 권성동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재판이 아직도 계속 진행될 테니 네. 아 이거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 많네요. 빨리 조금 더 일찍 뭐 손절이라면 손절 혹은 정리라면 정리를 좀 우리가 그 얘기하다 했었어야. 쫓겨났잖아요. 예. 그렇게 하자고 안 된다.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빨리 단절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안 되네요, 그게.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 자,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APEC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 카드를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들 중지하는 거 명확히 법으로 못 박자라고 지도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정말 겸연쩍게도 하루 만에 대통령실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호. 네, 강원식 비서실장 어제 브리핑이 있었죠. 들어볼게요.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아니라는데 자꾸 당에서 왜 그래? 재판 중지법을 왜 추진하니까 자꾸 끌어들여? 괜히 내가 오해받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정도 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국감 때라던가 예. 그때 당시에 그 고등법원장들한테 막 물어봤잖아요. 네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다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원래 그 당에서는 그 법안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었었다가 그때 대선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중단됐다가 네. 이번에 국감 때 다시 불거졌으니까 당연히 당에서는 화들짝도 그렇게 놀랐고. 하고 싶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 어차피 해봤자 실익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해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통과는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 근데 통과가 되면 된다고 또 사람들이 이거는 네가 일부러 너네들을 봐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냥 풀어주기 위해서 니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되게 여론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있고 네, 이걸 네. 가지고서 사실은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걸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게 되면은 결국 에이펙의 그 성과가 또 다 이렇게 좀 빛이 발해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그리고 정말 급하면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 당장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없어도 나 무죄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참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재판중지법 전 이거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네. 형사소송법 개정이거든요. 예.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법원의 판사들이 내린 헌법 84조의 견해와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국회 나와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법의 혼란을 가져오고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길을 그거 열어줬기 매우 때문에 부적절하죠. 이거는 국민주권과도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을 하지 않아요. 또 저나 아니, 노영희 우리는 변호사님 비판했지. 정도나 비판을 하지 많은 언론에서도 그걸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중지법이 왜 자꾸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느냐 이것만 하는데 저는 사실 민주당의 패착이 뭐냐면은 이거 재판중지법이 아니에요. 이미 중단돼 있는데 뭘 또 중지를 시킵니까? 이거는 조이대 사단 봉쇄법, 정치판사 차단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졌었어야 되는데 재판중지법이라고 설립게 던져내다 보니까 AP까지 엮여가지고 모든 게 이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간 부분을 네. 전 대통령실이 굉장히 좀 우려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민주당도요 사법에 대해서 지금 검찰개혁도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사법도요 내란 특판 사법개혁 5가지 그리고 법 왜곡죄 또 거기다가 어제는 또 정청래 대표가 행정처 개혁까지 갖고 나왔어요. 네. 아니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이즈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여론 나오면 그때 대응하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거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내지는 개혁의 방법론이 맞는지를 좀 민주당이 정말 좀 진지하게 좀 내부 고민과 토론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즉흥적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자면요, 이건 그냥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에요. 네. 뭐 이재명 재판 중지법이라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뭐 국정 안정화법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듯이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을 보세요. 그 대장동 주범들이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대법관을 그 증언을 하겠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빨리 나가라. 그리고 사심제를 하겠다. 급기야는 이재명 재판 중지법을 내겠다.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유죄가 나올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막겠다라는 이런 것 법안들을 줄줄이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반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한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스템, 제도, 법까지 다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비판 안 하겠습니까? 재판중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아니 다 보면 다 한 군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의도가 뭔지 뻔한 거고. 네. 아니 만약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서 야당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건데 문제는 사인이 안 맞아요. 사인이 안 맞는 게 여당과 대통령실이 네, 대통령실에서는 야 그거 왜 자꾸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니? 어차피 우리가 보기엔 그거 못해 이런 생각인데 네. 이쪽에서는 이런 이름까지 이재명 무슨 재판중지법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 야 너 도둑이 재발되는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실이 부글부글 할 거예요. 마크에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안 통하니까 결국은 비서실장까지 나와서 이거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공식화한 거죠. 네, 공식화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김정혁 최고위원님께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게 그럼 재판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신 건지 하나 궁금하고 그거는-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고등법원장이 자기 법원의 판사들이 헌법 84조를 그때 근거로 해서 재판 추정했거든요. 그 판단과 배치되는 얘기를 국감장에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적절한 건지 입장이 달라도 둘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 헌법 부분이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죄하고는 탄핵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추가 그냥 기소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되느냐를 놓고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은 재판도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쪽에서 아니다라고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됐든 아니면 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일반 우리가 평가를 낼 건 아니에요. 따라서 고법원장이 재판정에서 누가 물어봤을 때 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아니 판사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고법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역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5개나 되는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럼 네. 제가 다 말씀 받고 아니 그러면 재판의 독립을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전 김정혁 최고위원님도 여기 나와서 재판의 독립 흔들지 말라고 수백 번 얘기하신 거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수백 번 나오질 고등법원과 않았어요. 지방법원의 판사들 다 개개 법관들입니다. 네. 103조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독립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한 결정, 이 재판을 중단시켜놨잖아요. 그 판단에 대해서 그럼 왜 자꾸 그럼 이견을 제시해서 왜 사법을 흔드느냐? 아니 왜 사법의 이견이에요? 독립을 왜 무시하느냐라는 고법원장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모순적인 이게 거예요. 고등법원장은 네. 개인의 자리에서 나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국감장에서 그 고등법원장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도 했고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적절하느냐 안 적절하는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네. 계속해서 프레임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프레임 얘기하신 거예요. 배임죄도 이재명을 위한 것이다. 그다음에 헌법소원 하고 그랬더니 이것도 사심죄다. 사심죄가 아니에요. 헌법소원을 얘기하는 그거는 것은. 그 노무현의 제도소원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게 토론이 왜 저만의 어렵죠. 생각일까요? 사법개혁 아니란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제 뭐 여러 이야기 네, 있을 그러니까 수 있는데 일단 뭐든지 요것만 좀 한쪽을 가지고 보자면 얘기하면 안 된다는 네 저희가 민주당이 대통령실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법개혁 안에 대해서 오늘 뭐 다 토론을 할 수는 없는 네. 부분이시고 일단은 이 재판중지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판은 지금 중지가 되어 있어요. 해당 재판부에서 중지시켜놨고 그 이후에 이제 고등법원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이 법을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제동을 건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을 보면 정말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있죠. 일단은 그 발언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말은 보통 야당을 향해서 하는데 지금 이 법안을 발의한 주체는 여당이다 보니까 그게 하나가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브리핑을 정무수석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정무수석이 하는데 비서실장이 직접 등판을 했고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물밑에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인 메시지를 던진 건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시점도 이게 만약에 물밑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정이 충분히 소통이 됐던 상황이라면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하루 만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여러 차례 뭐 얘기를 물밑에서 했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줬을 텐데 결국 이 진행이 좀 너무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또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런 이제 의견을 냈다는 거죠.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조금 세련되지 못하게 또 즉시적으로 막 이렇게 탁탁 급발진하듯이 반응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본질은 어디로 가고 그 방법론 때문에 사실은 더 시끄러워지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근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제 시그널을 몇 번 줬는데 그게 잘 안 먹히게 되면 네. 이게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자기 정치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쓰는데 지금 민주당 안에를 들여다보면 자기 정치가 아니라 자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보다 제가 좀 더 격하해서 자기 장사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정리가 되고 뭔가 이렇게 국면이 넘어갈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하나 터지면 하나 갖고 오고 하나 터지면 하나 갖고 오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쟁의 한복판에 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야 저는 국민들이 기대를 아예 1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차치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기대가 없습니다만은 민주당은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자기가 먹기를 저렇게 세게 침뱉는 아니 사람. 근데 제가 나올 때보다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다. 네. 자기 장사가 너무 심하다. 그래요. 그런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당 떠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 국민의힘이 이상하게 가가지고 떠났는데 안 떠나게 만드셨어야지. 제가 잘못 훌륭해서 합니까? 훌륭해. 일도 없다라는 주장 너무 과하시죠.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 얘기에 얘기하면 안 되죠.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에이펙 끝나고 얼마나 지금 뭐 추진할 것 아니면 국민들에게 아유, 알려야 될 그럼요. 것들도 많죠. 많고 성과들이 많죠. 성과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잘 알리고 또 지금 이제 시정연설도 했으니까 그 예산 관련해서서도 할 게 참 아니 많은데 봐봐요. AI 얘기할 것도 많고. 국민연금 200조 지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스피 얼마 올라가서 그 얘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재판중지법 예. 얘기를 아니 근데 할 하려고 거면 있으니. 잘하든지 뭘 네. 민주당이 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에 대한 조금의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도부가 좀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정이 조금 더 소통을 잘 해야 된다 얘기들이 아, 있고요. 그럼 이제 국감이 끝났으니까 예. 이제 한번 좀 정리해줄 필요는 있죠. 네. 아니, 웃긴 게 옛날에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너무 독주를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하니까 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지도 떨어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치. 정부에서 맞아요. 자격이 있어요. 김정일 최고. 그렇게 얘기를 계속 이거 했는데 팽당하잖아. 자격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야. 대통령은 야 우리 그래도 화합도 좀 하고 말이야.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대북 관계나 대통령이- 대중 관계도 네. 적절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가는데 당에서 오히려 난리를 치고 있어. 김정은 의원은 그래도 대통령이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하시네요. 아니 대통령이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이게 훌륭한 들면 거잖아요. 에이펙에서 맞아요. 아니 뭐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뭐 굉장히 굴욕적으로 보이지만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가 필요하니까, 실리적으로. 미국이나 중국보다 약한데 그렇죠. 그래서 얻어낼 거 얻어냈어. 그건 잘했다. 그렇죠. 누가 뭐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합리적이고 대화가 되잖아요. 아니 그게 제가 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 얘기 곧 할 건데 진짜 봐봐, 그러지 않은 사람 얘기할 에이펙 때잖아요. 끝나고 뭐 오늘 시정연설도 있고 되게 중요한 뉴스가 많은데 지금 예. 이거를 지금 11시 50분에 다뤄야 되잖아요. 아, 저희가 맞아. 조금 있다가 시정연설 관련된 내용은 2부에서 경제설정 코너에서 좀 자세하게 예산안도 좀 뜯어보도록 네. 하고요. 일단 국민의힘 불참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에. 아, 그 소식 그렇게. 하나만 전하고 그러니까 잘한 건 좀 잘한다고 인정해주면 좋은데 우리 나경원 위원님께서는 GPU 26만 장 위조됐대? 그러니까 원래는 5만 장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하냐? 공수표 날리지 마라고 하셨다가 이제 26만 장을 가지고 오니까 이제 그거는 대통령이 기업의 성과를 도둑질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4월이었죠. 네, 했고 이제 에이펙에서 GPU 26만 장 성과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제 그거는 민간의 힘에서 나온 것이다. 아, 깐부 3인 회동에서 나온 거지. 이걸 네. 마치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 위조이자 도둑질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이렇게까지 뭐 평가절하할 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네. 그 경주 에이펙을 보면서 네. 이런 건 느꼈어요. 아 이제 옛날처럼 네. 정치인들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구나.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보세요. 그 젠슨 황하고 이재용, 정의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실질적으로 네. 결과물도 가져왔잖아요. 예. 그다음에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박진영 그 위원장 그다음에 뭐 그 G드래곤 네. 뭐 이런 차은우 뭐 이렇게 나와서 막 세계 정상들도 박수 치고 그러니까 네네네. 아 이제 국력이라는 것은 정치인들만의 어떤 동무대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인들, 문화인들 뭐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이 네. 모두 함께 움직여서 국가의 국력을 만들어내고 국가 간의 협상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준 좋은 대회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냥 뭐 정치인 잘하면 잘한 거고 못하면 못한 거고 또 뭐 다른 경제인들도 열심히 했으니까 박수 쳐주는 거고 그냥 있는 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에 매몰돼서 잘한 것도 못했다 혹은 못한 아니, 것도 그러니까 잘했다. 예를 들면 나경원 이러면 안 의원도 되죠. 5만 장 그거 갖고 오는 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26만 장의 성과는 뭐 대단한 것 같다. 이건 뭐 대통령이나 기업인 누굴 떠나서 하여튼 다 같이 노력한 결과다. 요 정도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준석 의원을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예. 이번에 이준석 의원은 그래도 이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결과물에 대해서 평가할 건 평가하고 뭐 이제 계속해서 자기는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네. 그건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오래되신 그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처럼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말을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담으면 오히려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랬어야 내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네. 좀 이거 잘 잘 됐다. 이렇게 예.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아니 근데 이준석 의원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과거에 한 3달 4달 전에 대선 때 뭐 젠비디아 되겠냐고 하면서 뭐 멍청한 짓이다 맞아, 이렇게 얘기를 그랬다니까.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 관세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는 하지만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잘 수준이 모르는 것 떨어진다. 같아.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의 말을 빌리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불가능을 지금 만든 대통령이거든요. 기적의 대통령. 그래서 저는 나경원 의원이 빨리 과거에 당대표 경선 나갈 때인가 그때 드럼통 들어가는 퍼포먼스 했는데 빨리 그 드럼통 사고방식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야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아니 지금 세계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 사회로 나가고 뛰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본인 혼자 드럼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5만 장도 못 갖고 온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서 뭐 위조 얘기도 하던데 위조나 그쪽은 이제 김건희 여사 쪽이 위조 그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자꾸 깎아내려가지고는 절대 국민적 마음 얻기 전 불가능하다. 전 이번에 되게 라는 기분 생각이 좋았던 게 뭔가 이렇게 경제인들이 나서고 문화인들이 나서니까 뭔가 되게 힘이 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결과물이 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맞아요. 같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 나라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정치인들이 그렇게 뭐 잘한 것도 못했던 거 잘했다 네. 이러지 말아야 되듯이 저는 이번 정부도 경제인들 칭찬을 좀 해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정말 아 잘했어요. 경제인들 이번에 젠슨왕과 원팀이죠. 잘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인들도 역시 K-팝, K-문화의 힘을 느끼게 됐다. 대통령이 나도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줬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내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더 올라가요. 근데 네. 민주당 일각에서 하듯이 뭐다 자기들이 잘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기를 저희 당이나 그쪽 당에서 네. 다 그러지 말기를 바래요 저는. 아,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살 길이 하나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어요. 오. 뭐예요? 트럼프가 엔비디아 최첨단 칩 타국에 안 준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갖고 아마 분명히 제 예상입니다만 나경원 의원이나 하여튼 몇몇 의원들이 분명히 트럼프 발언 인용하면서 커 봐라 한국 못 가져간다고 했잖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분명히 인용할 오늘 겁니다. 점심 먹고쯤에 나올 거 저도 예상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나경원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요, 대한민국 국익이 뭔지를 전 묻고 싶어요. 어느 뭐가 나라 이렇게 사람인지. 안 돼야지만 좋아하고 생동감을 얻는 거는 저는 정치가 아닌 것 같고 트럼프가 워낙 그 말이라는 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그 부분은 엔비디아 회장 젠슨 왕이 와서 확언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엔비디아가 그 부분은 해결을 해서 저는 네. 가능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꼭 뭐 시혜를 막 베푸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한테 전혀 아유 안 좋아 그러죠.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네. 엔비디아도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이건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같은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뭐 꼭
우리가 막 되게 우리만 필요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막 굽신굽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도 우리한테 잘 적용해서 미래를 열어갈 이거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렇게 트럼프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분명히 아마 이거 안 오면 미국도 힘들어질 거예요. 엔비디아 칩을 제대로 피지컬 AI에 적용할 만한 곳이 별로 없는데 뭐 중국에 줄 거 아니라면. 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발언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네. 오늘 뉴스가 좀 많은데 이 시정연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경제설전에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뉴스는 이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힘겹게 오늘 불을 좀 뿜어주셨는데 이렇게 고생하신 날은 역시 그 흑염소 진액 한 잔 쭉 하시면서 다시 또 양기 보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몸에서 아마 양기가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지리산 농협 흑염소 진액인데요. 농협 흑염소 진액, 요건 이제 실외 농협에서 만든 100% 국내산 인증 제품이고요. 자연 방목 흑염소에 6년근 홍삼까지 아낌없이 넣은. 네, 그래서 기름기와 누린 맛은 거의 거의 그냥 한약 드신 느낌이죠. 그리고 되게 먹으니까 건강해지는 느낌이 딱 나고. 벌써요? 네, 그리고 여자들이 흑염소가 되게 몸에 좋대잖아요. 맞습니다. 여자들이 느끼는 게 중요해요. 네. 인상스러운데. 젊어서. 써요. 약간 찾아오고 있네. 예. 약간 씁쓸한 맛이 오히려 이거 저 한약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써요? 나는 약간 달다는 느낌이. 그래요? 그래요? 네. 약간 달큰한 맛이 끝에 달콤한 맛이 좀. 그러네. 네네네네. 먹을만한 쓴맛이에요. 네, 딱 좋은 쓴맛. 특히 이제 부쩍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더 떨어지기 전에. 아니 정말 한 2초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누가요? 제가? 네, 흑염소 드시고 난 다음에 아. 2초 상관으로 네, 바로 얼굴이 발그레해졌죠. 발그레해졌어요. 네, 이게 121분 4박스에 76,900원. 되게 싸다. 네, 하루 한 500원 꼴입니다. 장르만 여의도라고 배송 메시지에 적어 주시면 감사의 마음으로 흑염소 진액 11분을 추가로 발송을 해 드리니까 빠르게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 꼭 장르만 여의도를 남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070-8822-6720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흑염소 진액으로 이번 겨울도 든든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튼튼하게 보내시고요.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흑염소 감기 걸리는 거 못 보셨죠? 네, 흑염소입니다. 흑염소는 감기가 걸리지 않아요. 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